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한성우,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성우그룹 최종 면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경수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면접관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저러시네. 나이가 드시니까. 요즘 자주 그러신다던데. 한경수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30년 전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목 깊은 곳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70여 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절망이었죠. 하지만 면접장에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면접장에 앉아있는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수익 일부는 소아암 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기부에 동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수입니다. 올해 76살이고요. 성우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사실 이 나이에 무슨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꺼내나 싶으실 텐데 몇 달 전에 제게 일어난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요.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 줄 알았던 그 이름이 하필 우리 회사 면접장에서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원래 시골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30살 즈음 인천공단의 작은 금속 가공업체를 차렸죠. 성우금속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외아들 이름을 따서 말이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아이를 그렇게 일찍 보낼 줄은요. 성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 일을 물려받겠다고 일찍부터 공장에 나와 일을 배웠거든요.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중한 성격이었죠. 그런 아이가 화재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구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니 지금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날은 3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봄바람이 살짝 차가웠던 날이었죠. 저희 성우그룹 본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인사 담당 임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다고 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면접장은 널찍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한쪽에는 임원 5명이 앉아있고 반대편에는 지원자가 혼자 앉는 구조였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와 서류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멀리 보였고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나이 든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들이 더 떨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요즘 심장이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지원자는 26살 정도 된 여자분이었어요. 목소리도 또렷하고 준비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해외 영업 쪽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영어도 유창했고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는 남자분이었는데 대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이직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력직이다 보니 질문도 좀 더 실무적이었어요. 회계 업무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물어보더군요. 이분도 무난하게 답변을 마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들어온 청년이 좀 달랐어요.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듬직한 편이었는데 정장이 조금 큰 듯했어요. 아마 빌려 입은 것 같았죠. 소매가 손목을 살짝 덮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주눅 들지 않은 눈빛으로 면접관들을 차례로 바라보더라고요. 문득 옛날 성우가 떠올랐어요. 처음 공장에 나온 날 작업복이 커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일하던 그 모습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 담당 상무가 말하자 청년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윤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29살이고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떨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색은 있었지만 또렷하고 진솔했죠.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후 야간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했고요.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청년이 말하는 동안 저는 유심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성우랑 비슷했어요.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면접관의 다음 질문에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면접관들도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봤거든요. 평범한 지원 동기와는 다른 시작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비록 저는 아버지를 직접 뵌 적이 없지만요. 청년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들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는데 조금씩 떨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제 아버지는 옛 성호금속 화재 사고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성호금속이라고 했어요. 제가 만든 그 회사 이름을 말이죠. 작업자들을 먼저 내보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청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인 것 같았거든요. 한성우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성우. 30년 전 그 이름이 면접장 한가운데서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는 옛날 성호금속 간판이 번쩍 떠올랐고 20몇 살 때 현장복을 입고 활짝 웃던 아들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잡아야 겨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이제야 자세히 보니 턱선이 성우랑 똑같았거든요. 눈가 주름이 생기는 방식도, 말할 때 살짝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버릇도요. 심지어 이마 위쪽 헤어라인까지 닮아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청년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골함에 적힌 이름과 화재 사고 이야기밖엔 모르지만 그래도 제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보육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회사가 지금의 성우그룹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거든요. 성호야, 너 정말 죽은 게 맞니?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건 아니니? 아니면 이 청년이, 혹시 그때 지원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면접은 계속 진행됐어요. 청년은 성실하게 질문에 답했고 면접관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경력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함과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중간중간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게 마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청년의 얼굴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성우를 빼닮았어요. 코 모양도,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도, 심지어 앉은 자세까지도요.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서울 관악구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혈연가족은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후 혼자 지내고 있어요. 청년의 대답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혈연가족이 없다니, 보육원에서 자랐다니. 혹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에 청년이 일어서더라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마음으로요. 성호금속에서 시작된 이 회사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정중한 인사였죠. 청년이 면접장을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거든요. 요즘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면접관들은 다음 지원자 준비를 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아까 그 청년 생각만 났어요. 윤하진, 한성우, 두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면접이 모두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씩 나간 후에도 저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빈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성우와 그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성우금속 화재 때 돌아간 아버지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일까? 30년 전 그날 밤 저는 분명히 성우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화상을 심하게 입긴 했지만 제 아들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며느리 지원이는 임신 중이었는데 화재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나타난 이 청년은 29살이라고 했어요. 계산해보니 딱 그때 태어났을 나이더라고요. 설마, 정말 설마. 해가 저물어 회의실이 어두워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가 걱정되어 찾아왔을 정도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성우 생각만 났거든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나중에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요. 그리고 윤하진이라는 청년의 얼굴도 자꾸 떠올랐어요. 성호와 너무 닮은 그 눈빛과 미소가요. 혹시 제가 30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윤하진이라는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중에야 듣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었죠. 같은 시간 저는 회사에서 그 아이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있었고 그 아이도 똑같이 잠 못 이루고 있었거든요. 하진이는 면접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관악구 쪽으로 향했다고 해요.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운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지하철이 지연되고 사람들은 많고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사당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10여 분 걸어가면 나오는 낡은 다세대 주택. 거기 3층에 있는 고시원이 그 아이가 사는 곳이었어요. 월세는 35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은 없고요. 하루라도 밀리면 당장 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방 크기는 3평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창문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침대 겸용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어요. 냉장고는 공용이고 화장실도 층마다 하나씩 공용으로 쓰는 곳이었죠. 그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장 재킷을 벗어 걸더니 작은 책상 앞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면접 때 긴장했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자격증 공부 교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산업안전관리사, 품질경영기사, 생산관리사. 그런 자격증들이요. 모두 야간에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딴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유골함이었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함이었는데 거기에 한성호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그것만이 그 아이가 가진 아버지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하진이는 그날 밤도 그 함을 만져보며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아버지, 오늘 면접 잘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했던 그 회사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죠. 사실 그 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생후 몇 개월 만에 보육원에 맡겨졌거든요. 성우그룹에서 운영하는 푸른나무 보육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박영순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자식처럼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진이도 그분을 어머니처럼 따랐고요. 그런데 하진이가 15살 되던 해 원장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계시다가 겨우 깨어나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진이만은 특별히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하진아, 너희 아버지 일은 성호금속이 조심해라. 정확한 문장은 아니었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하셨거든요. 하지만 하진이는 그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살았어요. 성호금속이 내게 상처를 준 곳이기도 하다. 그런 뜻으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곳이니까 당연히 상처가 되는 곳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원장 선생님은 그 후 몇 년 더 사시다가 하진이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하진이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 혼자 남겨진 하진이는 그때 처음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는 걸 실감했다고 해요. 19살 때까지는 보육원이 있었고 원장 선생님이 계셨지만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하진이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요.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공장에서는 주로 부품 검수 일을 했는데 안전사고가 날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진이는 아버지 생각이 났죠. 작업자들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그분 말이에요. 나도 아버지처럼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안전관리 자격증부터 하나씩 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주변 사람들 반응이었어요. 하진이가 성호그룹에 입사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공장 동료들이 말리더라고 해요. 야, 너 그 회사 왜 들어가려고 해? 다른 데도 많은데. 성호그룹 말고 다른 대기업 알아보지 그래?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말리기만 하더라고요. 하진이는 그런 반응들이 이상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회사였거든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원장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호금속이 내게 상처를 준 곳이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화재 사고 말고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하진이는 몇 번이나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도서관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뒤져가며 성호금속 화재 사고 관련 기사들을 모두 찾아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재 사고에 대한 기사는 여러 개 있었는데 사상자 명단에서 아버지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성호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신문 기사가 잘못된 걸까? 하진이는 의문을 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받은 서류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성호금속 화재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의문들을 안고 살던 하진이가 드디어 성호그룹 면접에 합격했어요. 정확히는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1차, 2차를 거쳐 최종 면접까지 온 거였죠. 그날 면접장에서 하진이는 정말 떨렸다고 해요. 평생 준비해 온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말할 때는 목이 메일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 하진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면접관 중에 구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분은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놀란 듯하면서도 슬픈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혹시 저분이 회장님일까? 하진이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나서야 그분이 한경수 회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하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면접은 잘 본 것 같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특히 한경수 회장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저렇게 보셨을까? 나한테 무슨 관심이라도 있으신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진이는 결국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다고 해요. 꿈속에서 하진이는 어린 아이였어요. 서너 살 정도 되는 아이였죠.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앞서가는 사람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고 든든한 어깨였죠.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여기가 성호금속이라고 해. 그 사람이 말했어요. 꿈속에서 하진이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어요. 낡고 작은 간판이었는데 성호금속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판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아빠. 하진이가 소리치자 앞서 가던 사람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얼굴 대신 검은 그림자만 보였어요. 그 순간 하진이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어요. 새벽 4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있었죠. 이상한 꿈이네. 하진이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꿈이 진짜 기억은 아닐까? 정말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성호금속에 간 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는 하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따뜻한 손의 감촉, 든든한 어깨, 그리고 성호금속이라는 간판까지요. 하진이는 그날 새벽 잠을 다시 들지 못했어요. 계속 그 꿈 생각만 했거든요. 합격하면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원장 선생님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어요. 성호금속이 내게 상처를 준 곳이기도 하다.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진이는 결심했어요. 그래도 들어가겠어.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끈인데 포기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면접 결과를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 일주일이 하진이에게는 정말 길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휴대폰을 확인하고 혹시 놓친 전화는 없나 걱정하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윤하진이라는 그 청년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서에게 조용히 부탁했어요. 그 아이의 신원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우를 닮은 청년이 신기해서 알아보는 정도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받은 조사 결과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면접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비서실 김 과장에게 조용히 부탁했어요. 평소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입사한 지 10년 넘었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윤하진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히 말이에요. 김 과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개별 지원자에 대해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실까요?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요. 특히 어린 시절과 가족 관계를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까요?
급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빨리 부탁드려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윤아진이라는 청년 생각만 났거든요. 특히 그 아이가 말한 한성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아들 이름과 똑같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닮은 얼굴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금요일 오후, 김 과장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윤아진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봤어요.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출생일이 1991년 7월 18일이었거든요. 성우가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정확히 8개월 뒤였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장을 넘겨보니 출생병원 기록이 있었어요. 인천 성모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산모 이름이 이상했어요. 윤지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원이 아니라 지은이요. 김 과장, 이 산모 이름 확실한가요? 네, 병원 기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윤지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희 며느리 이름은 분명히 윤지원이었거든요. 계속 파일을 넘겨보니 더 이상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윤아진은 생후 3개월 때 푸른나무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되어 있었어요. 입소 사유는 미혼모 양육 포기였죠. 미혼모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는 성우와 결혼해서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화재 사고 후에 충격으로 유산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미혼모 출산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 과장, 이 기록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푸른나무 보육원 입소 당시 서류를 보니 보호자란에 한기남 이사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기남은 제 남동생 이름이었거든요. 뭐라고요? 네, 분명히 한기남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시 성우금속 상무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왜 기남이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지원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김 과장, 혹시 당시 인천성모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금속 화재 당시 직원 명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아서 계속 그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윤아진, 윤지은, 미혼모 출산, 한기남.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때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성우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병원에 실려간 날이요.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거든요. 깨어났을 때 기남이가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기남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원이는 어떻게 됐어? 제가 간신히 물어봤더니 기남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형, 지원이는 아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충격이 너무 커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가버렸다고. 어디로? 연락이 안 돼요. 아마 고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잃은 충격에 집을 나간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기남이가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기남이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남이는 80살도 다 되어가지만 아직 건강했어요. 매주 골프를 치고 운동도 꾸준히 했거든요. 키도 저보다 약간 크고 목소리도 굵직했어요. 형, 이렇게 일찍 부르시니까 무슨 일인가 했네요. 기남이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앉아. 커피 한잔 할까? 좋죠. 저는 비서에게 커피를 부탁하고 기남이와 마주 앉았어요. 최근에 면접 본 신입사원 중에 윤아진이라는 청년이 있어.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름도 다양하네요. 기남이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 친구가 성우금속 화재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기남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커피컵을 입에 가져가던 손이 살짝 멈췄거든요. 성우금속 화재? 그런 일이 있었나? 기남아, 우리 성우가 죽은 그 화재 말이야.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아, 그 화재 말이군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한성우라고 하더라고. 기남이가 커피를 다 내려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한성우요? 응.
우리 성우랑 이름이 똑같아. 그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죠.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요. 기남이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보니 29살이더라고. 29살이요? 응. 딱 성우가 죽고 나서 태어났을 나이야. 기남이가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죠. 형, 옛날 일은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가 옛날 일이야? 성우 일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이 일도요. 기남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지원이는 왜 갑자기 나와? 그냥 아픈 기억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남이가 왜 이렇게 말리는 걸까요? 기남아, 혹시 너 뭔가 아는 게 있니? 뭘 안다는 거예요? 기남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 청년에 대해서 말이야. 윤하진이라는 아이. 형,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기남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김 과장이 조사해 온 자료 좀 봐볼까? 저는 책상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조사요? 형이 조사까지 했어요? 기남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아이가 우리 성우랑 너무 닮아서 궁금했거든. 닮았다고요? 응. 정말 빼닮았어. 턱선부터 눈매까지, 심지어 말하는 버릇까지도. 기남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많더라고. 저는 파일을 열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 이름이 윤지은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 며느리 지원이랑 이름이 비슷하지? 기남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보육원 입소 서류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야. 제 이름이요? 응. 한기남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 기남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기남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조금 더 다급하게 물었어요. 형, 그건. 그건. 기남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뭔가 아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형, 정말로 옛날 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기남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다시 아픈 기억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저는 기남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형제니까 기남이가 뭔가 숨길 때의 표정을 알거든요. 기남아,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지금 말해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형. 기남이가 일어서더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분명히 기남이가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평소에 기남이라면 형의 호기심을 이해하고 함께 알아보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말리려고만 했어요. 그날 오후 김 과장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인천 성모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윤지은이라는 산모가 출산 후 며칠 뒤에 개명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윤지원으로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지은이가 우리 며느리 지원이라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출산 기록에는 미혼모로 되어 있지만 같은 시기 다른 서류에는 기혼자로 되어 있는 기록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라는 말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손자가 살아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제 앞에 나타났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기남이의 반응이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모든 일에 직접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기남이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직접 옛 병원과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사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제 손자라면 30년 동안 왜 그 사실을 숨겨야 했는지도 알아내야 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윤하진에게 합격 통보가 갔어요. 저는 인사팀에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그 아이를 꼭 뽑아달라고 말이죠. 물론 실력도 충분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진이가 첫 출근하는 날은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어요. 아침 8시 반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일찍 출근해서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하진이는 정시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조금 큰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다림질은 깔끔하게 해놓았더라고요. 긴장한 듯 목을 살짝 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하진 씨. 제가 부르자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제 방으로 잠깐 올라와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하진이의 얼굴에 약간의 긴장이 스쳤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1시쯤 하진이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하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하진이가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앉으세요. 저는 응접 소파를 가리켰어요. 딱딱한 책상 앞보다는 편안한 자리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차 한 잔 드실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마시세요. 저는 비서에게 부탁해서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게 했어요. 하진이는 소파 끝에 반듯하게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있는 모습이 예의 바른 아이라는 걸 보여줬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대화하려고 불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진이의 얼굴이 젊은 시절 성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생각하는 버릇도요.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하진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골암과 화재 사고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하진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외로웠겠네요.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원장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견딜만 했어요. 하진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찌나 성우를 닮았는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혹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 없나요? 제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장 선생님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하진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30년 전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셔요? 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성우그룹에 지원하셨어요? 아버지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킨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진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간다는 마음으로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제 손자라면 30년 동안 혼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요. 하진이의 대답이 너무나 성우 같았어요. 성우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하곤 했거든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커피 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에서 미끄러졌어요. 커피가 소파 쪽으로 쏟아질 뻔했는데 하진이가 재빨리 받침을 받쳐줬어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요즘 손목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사실은 감정 때문에 떨린 거였지만요. 하진이가 휴지로 흘린 커피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어릴 때 성우가 제가 뭔가 흘렸을 때 도와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친근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마음씨가 곱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하진이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어요.
주로 하진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아이가 성우와 닮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말하는 방식까지도요.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앞으로 궁금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하진이가 일어서며 깊게 인사했어요. 하진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뒤숭숭했거든요. 정말 이 아이가 제 손자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이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어요. 기남이가 들어왔거든요. 형, 신입사원이랑 대화하셨다면서요? 기남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응, 윤하진이라는 아이 말이야. 왜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만나셨어요? 궁금해서 그랬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궁금하다고 신입사원을 회장실로 불러서 차까지 대접하면서 만나세요?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남이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형, 정말로 그 아이한테 뭔가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기남이가 소파 앞으로 다가와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만약 그렇다면요? 저는 기남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 아이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이어야 해요. 왜 안 되는데?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기남이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기남아, 네가 왜 이렇게 신경을 써? 그 아이가 너한테 뭔가 문제가 되나? 저는 반대로 물어봤어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형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라고? 네. 요즘 들어서 계속 그 아이 얘기만 하시고 조사까지 시키고 이제는 직접 만나서 차까지 대접하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남이의 말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대하세요. 다른 특별 대우는 하지 마시고요. 특별 대우라니. 그냥 대화 한 번 나눈 게 뭐가 특별 대우야? 제가 목소리를 약간 높이자 기남이도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형,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회장이라는 자리도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저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나이가 있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동생한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기남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형. 그냥 걱정되어서 그랬어요. 기남이가 급하게 말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내가 정신이 나간 것 같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저는 일어서서 기남이를 마주봤어요. 기남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기남아, 너 요즘 이상해. 내가 그 아이한테 관심 갖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더 강하게 추궁하자 기남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회장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남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제일 믿었던 동생한테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기남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윤하진, 아니 제 손자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요. 저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 아이가 정말 제 손자인지 그리고 기남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그날 오후 기남이는 아들 도진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진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내 큰아버지가 그 윤하진이라는 아이한테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얼마나요? 오늘 회장실로 불러서 차까지 대접하면서 1시간 넘게 대화했어. 그럼. 혹시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조사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곧 모든 게 들통날 거야. 기남이와 도진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자신들이 숨긴 비밀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그 주말 저는 비서 김 과장이 건네준 주소를 들고
혼자 길을 나섰어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요양병원이었거든요. 운전기사한테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말했어요. 고속도로를 2시간 넘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조용한 병원이었어요. 3층짜리 낮은 건물이었는데 주변에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접수처에 가서 윤주원이라는 분을 찾는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분이세요? 오랫동안 면회객이 없었거든요. 네, 가족입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2층 복도 끝쪽 병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 침대에 여자분이 혼자 누워 계셨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는데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변해 계셨거든요. 30년 전 그 밝고 활기찬 며느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손도 깡마르게 말라 있었고요. 하지만 눈매는 여전히 지원이었어요. 지원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러보니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지원이의 얼굴에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야. 지원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지원이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마 부끄럽거나 미안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이제야 찾았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죠. 지원아, 성우금속 간판에 성우 이름 올리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 너였지. 그 말을 하자 지원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이지. 네가 그때 말했잖아. 성우 이름을 간판에 넣으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성우가 20살 되던 해 공장 간판을 새로 만들 때였죠. 처음엔 그냥 경수금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가 제안했었어요. 아버님, 성우라는 이름도 좋잖아요. 성우금속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때 지원이는 20살이었어요. 시장에서 떡집을 하시는 분의 딸이었는데 성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넌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저는 지원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원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미안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아이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지원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때 지원이가 힘겹게 말을 시작했어요. 성우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아이를 가진 상태였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기남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기남이가? 네.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큰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더 이상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포기하고 멀리 가라고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이 포기 각서예요. 기남이가 그런 걸 가져왔다고? 네. 그리고 돈도 주셨어요.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원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기고 멀리서라도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몇 년 후에 찾아가 보니 아이가 없어졌어요.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어요. 아이를 찾을 수도 없고 아버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저는 지원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원아,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저는 지원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 우리 손자 하진이를 찾았어. 지원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앉았어요. 정말요? 하진이를? 응.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더라고. 성우랑 너무 닮아서 알아봤어. 지원이의 얼굴에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건강해요? 잘 자랐어요? 응.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성우를 빼닮았어. 하진이가, 우리 하진이가, 지원이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기남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요. 지원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픈데요. 병은 나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죠. 하진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너도 만나야 해.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지원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기남이와 제대로 한번 대화를 해야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하진이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요. 가족이 다시 만날 때가 됐어요.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원이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기남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아이 포기각서를 받아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과장에게 지시했어요. 성우금속 화재 당시 모든 서류를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 보육원 입소 서류까지 모두 준비해 주세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이사회에서 제시할 겁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비서실에 특별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어요. 참석자는 저와 기남이, 그리고 도진 이렇게 3명만이었죠. 오늘 오후 3시에 회의실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기남이와 도진이 왜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오면 알 수 있다 고만 답했어요. 오후 3시 14층 소회의실에서 우리 3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죠. 형,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셨어요? 기남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30년 전 일을 정리하려고 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0년 전이요? 도진이가 끼어들었어요. 39살인 도진은 기남이와 닮아서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해외 유학을 다녀온 터라 영어도 유창했고 평소에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죠. 성우금속 화재 사건 말이야. 제가 말하자 기남이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런 옛날 일을 왜 갑자기? 옛날 일이 아니야. 현재 진행형이거든. 저는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뭔가요? 기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천 성모병원 출산 기록, 푸른나무 보육원 입소 서류, 그리고 아이 포기 각서야. 그 순간 기남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특히 이 각서에는 내 도장이 찍혀 있더라. 저는 가장 위에 있던 서류를 기남이 앞으로 밀어냈어요. 기남이가 그 서류를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 이건 뭐야? 설명해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기남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며느리한테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도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큰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셨고 회사는 화재로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결정? 이게 결정이야? 저는 각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가족을 버리는 게 결정이라고?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도진이 계속 변명했어요. 지원 씨는 아직 어렸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 상태도 워낙 심각하셔서. 닥쳐. 제가 크게 소리쳤어요. 너희가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 그게 너희가 할 일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남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도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지원이를 직접 만나고 왔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지방 요양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더라. 30년 동안 혼자서 말이야. 기남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지원이를 만나셨어요? 응. 그리고 모든 얘기를 들었어. 네가 병원에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도 알고 있어. 기남이의 어깨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이는 성우그룹 보육원에서 자랐어. 바로 우리가 운영하는 푸른나무 보육원에서 말이야. 그건.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고 윤하진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 신입사원이. 응. 우리 손자야. 성우의 아들이고 지원이의 아들이야.
저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병원 기록을 보면 출생일이 1991년 7월 18일이야. 성우가 죽고 나서 정확히 8개월 뒤지. 큰아버지. 도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막았어요. 이제 설명해봐, 기남아.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기남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형,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기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랬어? 왜?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형이 쓰러지시고 회사는 망해가고. 그래서 도진이 미래를 생각하면 복잡한 가족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가족관계라고? 제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지원이와 아이가 복잡한 가족관계였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기남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 기남아. 진짜 이유가 뭐야? 한참의 침묵 후에 기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를 도진이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내 손자를 없애버린 거구나. 형,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내다버린 거야. 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어요. 도진이 일어서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큰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네. 회사도 살려야 했고, 가족도 지켜야 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다고? 손자를 버리고 며느리를 쫓아내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야? 지원 씨는 아직 어렸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럼 우리가 도와줬으면 되잖아. 제가 소리쳤어요. 왜 포기하라고 강요해? 왜 아이를 빼앗아? 도진이 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기남이가 다시 말했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 네. 이제 와서 다시 꺼내봐야 뭐가 달라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일이라고? 우리 손자가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게 지난 일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원이가 병원 침대에서 혼자 늙어가는 게 지난 일이라고?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큰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진이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저는 손으로 밀어냈어요. 기남아,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너 정말 나쁜 놈이야. 형, 우리가 형제 맞아? 그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역. 저는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큰아버지. 형. 기남이와 도진이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119 불러. 도진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하진이에게, 지원이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리고는 모든 것이 깜깜해졌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심장 발작이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시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기남이와 도진이가 병실 밖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윤하진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해 주세요. 성우그룹 신입사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줄 시간이 온 거죠.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대형 병원 특실이었는데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하진이가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다 보였거든요. 응, 괜찮아. 고마워. 와줘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하진이가 급히 말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누워 계세요. 이 정도로 죽지 않아. 걱정 마. 하진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응. 복잡한 일이 있었어.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갑자기 네가 내 손자라고 말하면 하진이가 얼마나 놀랄까요? 회장님께서 몸조리 잘하시는 게 중요해요.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진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진아, 네. 너 혹시 가족을 찾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진이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이요? 글쎄요. 어릴 때는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체념했어요. 체념. 네. 아무리 찾고 싶어도 단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만난다고 해도 서로 어색할 것 같아서요. 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럴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요. 30년이 지났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제 말에 하진이가 의미심장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는데 그 위에 지원이가 앉아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하진이가 돌아서서 지원이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움직임이 멈췄어요. 지원이는 하진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진이는 그런 지원이를 보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하진이가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진아.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여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만 남았으니까요. 하진아, 이분이 내 어머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원이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머니라고요? 하지만, 그리고 난 너의 할아버지고. 할아버지라고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하진이가 급히 달려가서 부축했어요. 조심하세요. 고마워. 하진아. 지원이가 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아들의 손이었죠. 정말 제 아들이에요? 응, 맞아. 네가 낳은 아들이야.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하진이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화재로. 그 얘기를 지금 해주마. 저는 지원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이가 침대 옆에 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진아, 엄마가 얘기해 줄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한성우라는 이름도 내가 지어준 거야.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성우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셨지.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거든. 하진이가 조용히 지원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오빠는 작업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나오려다가 지원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나도 임신 중이었어. 네가 뱃속에 있었지. 그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응. 네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어. 아버지가 매일 배에 손을 대고 말을 걸어주셨어. 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화재 후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 지원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기남 아버님이 오셔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셨어. 포기하라고요? 네.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더 이상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고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내가 멀리 가라고 하셨어. 하진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널 낳고 나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기고 멀리서라도 지켜보려고 했어. 그런데 몇 년 후에 찾아가 보니 네가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간 거야. 지원이가 하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어. 너를 찾을 수도 없고 할아버지께 돌아갈 수도 없어서. 엄마. 하진이가 처음으로 지원이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정말 죄송해, 하진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진이가 지원이를 꼭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만난 모자의 포옹이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하진이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응. 나도 속았어.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거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모두 모르고 살았어. 네가 면접장에 나타날 때까지 말이야.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왜 그렇게 저를 바라보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너무나 성우를 닮아서 깜짝 놀랐거든.
그때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진아, 엄마한테 화내지 않을래? 왜 화를 내요?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잖아.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도 피해자셨잖아요. 하진이가 지원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로? 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저. 이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저를 속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진이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과는 이제 상관없이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 다른 건 생각하지 마.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잃어버린 30년을 조금이라도 메우려고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원이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도 함께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매일 지원이와 하진이를 만날 수 있었죠. 하진이는 매일 퇴근 후에 병원에 와서 우리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도시락을 사서 오곤 했는데 세 사람이 함께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어느 날 하진이가 물었어요. 원래 집에 가야겠지. 너희도 함께 가고 싶은데. 저는 좋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떠세요? 지원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기남이와 도진이 문제, 그리고 회사 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지원이도 항암 치료를 마치고 함께 나올 수 있었죠. 의사가 말하길 완치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에 지원이와 함께 들어갔어요. 30년 만에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하진이는 고시원을 정리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이 방이 제 방이에요? 하진이가 2층 작은 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예전에 성우가 쓰던 방이었죠. 응, 내 아버지 방이었어. 정말요? 그럼 더 소중히 써야겠네요. 하진이가 방 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사회를 열어 기남이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시켰어요. 부회장직은 물론이고 이사직까지 모두요. 형, 제발 한 번만. 기남이가 마지막까지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남아, 이제 끝이야. 가족을 배신한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도진도 해외 계열사로 발령을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한하진이가 편하게 일할 수 없을 테니까요. 큰아버지, 이건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도진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심해, 30년 동안 가족을 떼어놓은 것보다 심할까? 그 후 기남이와 도진이는 회사 주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진이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생산관리팀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 방으로 불러서 작은 명패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명패야. 윤하진 사원. 하진이가 명패를 받아들고는 의아해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이렇게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힘으로 차근차근 올라와야 해. 그게 진짜야.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진이가 깊이 인사했어요. 하진아, 절대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실력으로 인정받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회장님이라고 해. 네, 회장님. 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진이는 정말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하진이가 회장의 손자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냥 성실한 신입사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매일 3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생산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했어요. 하진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어땠어? 아버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안전이 정말 기본이네요. 지원이가 하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버지 정말 닮았구나. 엄마가 그래주시니까 뿌듯해요. 그런 일상이 몇 달 계속됐어요. 가을이 되어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본사 건물을 새로 단장했거든요. 로비를 완전히 바꿨는데 한쪽 벽면에 특별한 전시를 만들었어요. 성우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작은 흑백 사진 하나였어요. 옛 성호금속 시절의 간판 사진이었죠. 성호금속이라는 낡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사진이, 응, 내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첫 간판이야. 하진이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지원이와 하진이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 사진이요? 응. 가족 사진 말이야. 좋아요. 하진이가 즉시 대답했어요. 다음날 우리는 회사 로비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성호금속 간판 사진 앞에서 말이죠. 사진사가 와서 여러 장을 찍어줬어요. 저는 가운데 앉고 지원이와 하진이가 양쪽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자,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을 때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저는 잠시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성호금속 간판 사진을 바라보면서요. 성호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네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이제야 다시 만났어. 간판 사진 속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원이도 하진이도 다 건강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호야, 잘 봤지? 우리가 다시 만났다고. 그날부터 제 책상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어요. 성호금속 간판 앞에서 찍은 그 사진이요. 가끔 직원들이 물어봐요. 회장님, 저분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가족이야. 아주 소중한 가족. 하진이는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성실하고 안전의식이 투철하다고 상사들이 칭찬하거든요. 특별 대우 없이 자기 실력으로 말이에요. 지원이는 집에서 제 건강을 챙겨줘요. 약도 챙겨주시고 식단도 관리해주시고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예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가족이란 건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성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한경수 회장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30년이 흘러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되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유튜브 수익의 일부는 소아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답니다. 혹시 기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